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중국의 법률이 많이 엄격해져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것은 지금 삼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한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 미디어들에 출연하면서 중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있죠. 저는 금년 하반기에는 한국으로 완전 귀국해서 생활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또 상세한 중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있었던 양회에서 발표된 리창 총리의 정부 보고 중에서 간략한 개요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리창 총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올해 주요 목표는 GDP 약 5% 성장, 1200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 3%, 곡물 생산량 1조 3천억 건 이상, 그리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약 2.5% 감소시키겠다 등입니다. 다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일단은 이 간략한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DP 성장률이 약 5%인 것은 일단 작년에 5.2% 성장 실적치에 비해서는 좀 적어 보이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팬데믹 상황이었던 2022년에 대비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당시에도 리창 총리는 결코 쉽지 않은 목표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의 경우 5% 성장이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5% GDP 성장률을 달성할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수출, 소비, 투자, 소위 중국 경제를 견인하는 삼두마차가 모두 부진한 탓입니다. 그리고 리창 총리가 말한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가 3%라면 명목 GDP 성장률은 8%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예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의 중국이 8% 성장을 하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중국이 지금의 디플레이션 기조를 이어갈 수는 없죠.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전환해야만 하죠. 3%라는 정도가 적정한가? 이 문제는 차치하고 마이너스 물가를 플러스 물가로 전환시켜야 하는 것은 거의 절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중국은 통화를 완화해도 돈이 잘 유통되지 않는 그런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죠. 돈을 더 푼다 해도 이것이 실체 경제를 관통해서 물가 상승으로 유도될런지는 이 또한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만일 물가 상승 국면으로 유도되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소비 자극의 효과가 없다면 1200만 명 신규 고용이라는 목표 또한 달성하기는 어렵겠죠. 아니 처음부터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1200만 명 신규 고용은 정말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 물가 상승률 3%로 전환시키면서 GDP 성장률은 5%를 만들고 신규 고용은 1200만을 만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높은 벽입니다. 그러니 많은 전문가들이 금년도 중국 정부의 경제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 거겠죠. 여기에 곡물 생산량 1조 3천억 건이라는 목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왜 많은 정부 목표 중에 이 곡물 생산량 목표가 나오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 목표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작년도 식량 생산 실적이 1조 3,900억 건이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1조 3천억 건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든 거죠.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1, 2년 동안 상당히 식량 안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사실 팬데믹 초기에 돌입했을 때 이미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시작했었죠. 더구나 팬데믹이 오니 식량 자립을 하지 못한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여러 번 토로했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사료죠. 주로 대두와 옥수수로 이루어지는 사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료를 수출해주는 국가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사료 수입을 점차 브라질 같은 국가로 전환하고 있지만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딜리버리도 그렇고 다 여의치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온 토지 유전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중국의 농지는 집체 소유고 정부의 소유가 아니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중국 농촌의 토지를 묶어서 토지 유전이라는 방식의 계약을 해서
기업들이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이 토지 유전 계약이 주로 전문 영농기업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익성 문제, 이것을 기계화 과학영농으로 극복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식량 안보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곡물 생산량 목표가 1조 3천억 건에서 멈췄다는 것은 이 수치에서 당분간 더 나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국의 인구가 이제는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마지막으로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약 2.5% 감소하겠다는 목표는 저탄소 정책을 달성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겠지만 국가 전략상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을 줄이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줄곧 이야기했지만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수입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계속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활발하게 해왔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통 에너지 비중보다 더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중국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번 양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새로운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신품질 생산력입니다. 대체로 디지털 경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핫한 AI, 자율조종 자동차, 스마트 농업같이 디지털 혁신을 기존 전통 산업에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산업 및 생산체계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경제정책 중에 하나로 기존 설비들을 대체해 나가는 그런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다시 중국의 금융정책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공급자 금융, 그리고 보편적 금융, 이런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화두들이 너무나 어려운 개혁이고 어려운 혁신이라는 겁니다. 일부 선도자들이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사회, 게다가 중국처럼 거대한 사회가 전체가 혁신을 이루고 체제를 바꿔가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이런 정책과 전략들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수긍이 되고 합리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과연 실행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매번 양회에서 그랬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는 없어 보이죠.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달 말에 제가 타이페이에서 준비한 타이완 교민들을 위한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